공무원이었던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는 어머니, 교도소에 있는 외삼촌, 편의점에서 일하는 남동생, 그리고 사치를 일상처럼 즐기는 그 황양전전. 귀에 걸린 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려 2,300만 원짜리 귀걸이. 이걸 본 네티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죠. 설마 협찬이겠지? 연예인도 아니니까 브랜드에서 잠깐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엄마한테 빌렸어요. 빌렸다는 단어, 뭔가 묘하게 당당하죠. 그 뒤로 파도는 커졌습니다. 심천의 수십억대 저택, 명품이 넘쳐나는 드레스룸, 가족 자산은 최소 100억 위안 이상이라는 분석. 그 아버지, 한때 연안 지역 재해 복구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자마자 500만 위안으로 영상 회사를 세우고 2020년 팬데믹엔 1천만 위안 들여 바이오 회사를 설립했죠. 가장 놀라운 건 둘째 금지 시절인 2011년에 남동생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가족이 사는 건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몰래 진행 중인 시나리오 같아요. 의대 아닌 학과에서 4년, 그 후 곧장 협파로 들어가 다시 4년. 그러고 나면 당당하게 협파 의학박사 타이틀을 갖고 졸업, 단 1년 정도 기초 수련 받고 나면 바로 수술대 위로 올라갑니다. 네, 진짜 사람 몸을 다루는 그 수술 말이에요. 나얼라 씨는 정말 이상한 존재입니다. 요즘 며칠 사이 주요 언론들이 돌아가며 그녀를 비판하고 있어요. 허황망, 중국 부녀고, 베이징 완마오까지 나서서 교육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라고 외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전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시청률 독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광고는요, 단 하나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바왕차지, 아르마니, 아디다스, 이렇게 감각 빠른 자본들이 마치 단체로 바보가 된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녀의 백그라운드는 마치 어마어마한 가리개 같습니다.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그걸 전부 덮어버리죠.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나얼라 씨는 여전히 거침없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당신들은 필사적으로 기회를 찾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숨 쉴 틈을 구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출생증 하나로 이미 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요? 세상은 애초에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인생은 우리 대본 속 조연 대사 한 줄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10년을 바쳐 얻는 결과는 우리 집 식사 자리에서 웃고 넘길 유머일 수도 있어요.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날 때 이미 결승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아직도 원점에서 빙빙 돌며 언젠가는 이 탑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정신 차리세요. 이 탑은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입구조차도 우리 집안의 성으로 쓰여 있으니까요. 그녀들은 나지막이 말하고 부드럽게 걸으며 말과 아로마, 로마와 사천 요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들은 정제된 삶의 화신이자 권력 구조의 은밀한 반영이다. 디올과 발렌티노는 더 이상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 체계이며 계급의 문법이다. 그녀들은 소개가 필요 없다. 등장만으로 충분하다. 그녀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자본이다. 인터넷 속 그녀들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태도이고 하나의 기호이며 욕망을 유발하는 트리거이다. 그녀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뜨거운 퍼포먼스이며 우리는 분노하면서도 매혹된 관객이다. 우리가 화면 속 그녀들을 논할 때 사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부, 반권력, 아마도 모두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고착된 계층 체제 속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무력감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콘텐츠를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콘텐츠도 당신을 고르고 있다. 그녀들이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이유는 그녀들이 부와 욕망, 신분 불평등에 대한 당신의 모든 상상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추천 알고리즘은 우연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심리적 급식 시스템이다. 우리는 그녀들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녀들은 기획된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인맥과 자본을 물려받고 우리는 빚과 침묵을 물려받는 아래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층국 가착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료 2세와 재벌 2세는 가정의 권력과 자본을 통해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한 출발선을 가집니다. 이들은 자원과 관계, 담론, 권력을 장악하며 사실상 사회계층의 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한때 사회 유동성이 증가했지만 이익 집단이 공고화되면서 새로운 귀족계층이 조용히 탄생했습니다. 재벌 2세는 돈을 흥청망청 쓰고 관료 2세는 쉽게 명문대와 대기업에 들어가는 반면 일반인은 학력, 취업,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교육은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계층을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해외 명문대와 사립교육, 다른 한쪽은 과도한 경쟁과 고액 과외에 시달립니다. 사회적 인식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중은 점점 더 분노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다음은 영화 속 특권 계급이 일반 백성을 억압하는 한 토막입니다. 我说你知道吗？我根本就没有那么多钱，我怎么拿得出来呀？
想到一个办法，可以快速兑到钱。妹，你相信我，当你到我钱让从里头出来，你说呢？赶紧吧，鑫哥等着呢。不怕我是吗？我是来替小山给你道歉，对不起。换不换徐小山，在你。没有误以为，我没有产生幻觉，他们真的是这样。报警！在报警呢！你能帮到我什么？不能帮到我什么？既然什么都改变不了，我自己骗自己还不行吗？ 그녀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밀쳐졌습니다. 그녀를 밀친 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세상이었습니다. 권력의 자식들은 웃고 있지만 그녀의 시신은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카메라 바깥에는 수없이 삼켜진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 사람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这还真是。这个人，这么些人呢？人多啊，一天挣2天够挑费吗？哎，给他们1块。哎，好好听。哎，提干净点。啊，提挺好，挺好，乐，挺好，挺好。화면에 뜨는 댓글들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포기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의 저항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성공은 노력의 결과라 말하지만 여기에 모인 수많은 목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 결승선에 있었다. 이런 사회 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과 불안, 심지어는 무감각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력이 더 이상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경쟁과 착취로 변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억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층 고착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부터라도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교육은 다시 공정의 출발선이 되어야 하고 자원의 분배는 더 투명해야 하며 권력은 감시를 받아야 하며 평범한 사람들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이가 꿈꿀 수 있을 때 그 사회만이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만의 존엄성과 기회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